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녹화하니까 살짝 긴장되는데요. 76쪽 생태계 평형입니다. 맞습니까? 자, 생태계 평형 파트 좀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그 20쪽에 생물 다양성 파트랑 좀 비교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유연이 어서 와. 이쪽에 앉을래? 오케이? 뒤에 앉아도 되고. 편한 대로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76페이지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생태계의 먹이 관계, 생태 피라미드 해서 먹이 사슬이랑 먹이 그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맞죠? 자,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뭐죠? 그물입니다. 맞아?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생태계 안정성 측면에서 쳐다봤을 때 누가 더 안정성이 높죠? 그물이 훨씬 더 안정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먹이 사슬은 라인이 한 라인이야.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멸종돼 버리면은 얘를 먹고 사는 애가 어떻게 돼? 먹을 게 없어지니까 금방 그 생태계는 무너져 내립니다. 맞죠? 근데 생태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가 멸종을 해도 이 구조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훨씬 더 안정성이 어떻게 된다?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맞나? 안정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딱 봤을 때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다시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안정성도 어떻게 된다? 생태계 안정성도 높아진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에너지의 흐름인데 요 파트는 이제 이 개념서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을 조금 쌤이 적어줄 테니까 필기를 해봅시다. 에너지의 흐름. 자, 여러분들 이제 배웠던 파트니까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지구에 공급받는 에너지의 99.98%는 어디서 공급받죠? 태양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그려보자. 뭐죠? 그렇지. sun입니다. 맞죠? 맞나? 자, 이 sun을 이제 생물들이 공급을 받을 때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물은 누구밖에 없죠? 식물밖에 없어. 식물을 우리는 생명과학을 할 땐 식물이란 표현보다 조금 더 고급지게 생산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맞습니까? 생산자가 태양을 이제 이용을 하죠. 뭐에? 광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태양은 지구상에 거의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줄 겁니다. 맞나? 한 100만의 에너지를 줬다 칩시다. 맞아? 근데 지구 전체가 식물로 덮여 있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 중에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쌤은 약 얼마로 잡아볼까? 1000으로 잡아볼게요. 괜찮나? 얘는 약 1000의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태양은 한 100만 준다 치고, 맞죠? 근데 지구에 100만 도달하는데 이 식물은 한 1000만 이용한다라고 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식물은 이 1000의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라고 하면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본인이 호흡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호흡을 해. 호흡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거야.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본인이 호흡하는 양을 선생님이 그냥 임의대로 좀 정해볼게요. 1000 중에서 한 600을 호흡하는 데 썼다 칩시다. 맞나? 그러면 얼마 남았죠? 400 남았다. 맞죠?
자, 그 400 중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식물이 에너지를 들고 있는 채로 죽을 수 있겠죠. 맞아? 죽으면 이건 누가 이제 처리를 하죠? 분해자라는 이제 세균이랑 곰팡이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맞죠?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먹고 사는 애들이야. 예, 죽어서 이제 되돌아가요. 누구한테? 분해자한테. 그러면 이 분해자는 역시나 얼만큼의 에너지가 같다라고 쌤이 쳐볼 거냐면 한 300만큼 에너지가 같다라고 칩시다. 맞아? 그러면 얘 얼마 남았죠? 100 남았어. 자, 이 100의 에너지가 이제 그 다음 단계 몇 차 소비자? 몇 차 소비자? 초식동물? 1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1차 소비자에게 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전달됐다? 남은 에너지 얼마? 100만큼의 에너지가 전달됐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차 소비자는 이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또 얘도 이제 효율적으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얘도 똑같아요. 호흡해야 돼, 안 해야 돼? 호흡하면 에너지 빠져나가겠죠. 얘도 먹히지 않고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 자연살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분해자에게 일부 갈 겁니다. 맞나? 요거를 또 쌤이 임의대로 한번 정해볼게요. 호흡하는 양을 한 50으로 잡읍시다. 괜찮아? 그 다음에 분해자에게 이동하는 양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정해봐요. 30으로 합시다.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번째 단계 누구? 2차 소비자에게 얼만큼 전달되죠? 20만큼 전달된다. 맞습니까? 2차 소비자에게 한 20만큼의 에너지가 전달됐다라고 칩시다. 되겠어? 자, 그러면 2차 소비자도 이 20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잖아. 맞죠? 얘는 어떻게 돼? 이 2차 소비자도 본인이 호흡할 거고. 맞나? 그 다음에 에너지를 들고 죽을 수도 있어. 분해자에게 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최종 소비자인 3차 소비자에게 먹히기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때 이것도 쌤이 임의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2차 소비자는 한 20 중에서 한 10의 에너지를 호흡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4만큼만 분해자에게 갔다라고 합시다. 맞나? 그러면 3차 소비자에게는 얼마만큼 에너지가 이동하죠? 6만큼 이동하는 거 괜찮나요? 요렇게 쌤이 임의대로 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종 소비자는 이 남은 6의 에너지로 본인이 호흡하는 데 쓰고 요렇게 또 일부는 분해자에게 전달되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맞죠? 자, 이때 쌤이 이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적어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통합과학에서 가끔씩 이제 이 교과서나 이제 개념서에는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생명과학 원 파트의 일부를 끌어와서 여기서 계산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계산 문제냐 하면 바로 에너지 효율 계산이야. 에너지 효율 계산. 되겠나? 자,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데요. 자, 에너지 효율의 정의가 뭐냐? 에너지 효율의 정의는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흰색 분필만 새로 좀 꺼내보자. 에너지 효율은 이전 단계 에너지 총량분해 되겠나? 현재 단계죠. 현재 단계 에너지 총량 맞나요? 에너지 총량 이걸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곱하기 얼마? 100 해서 퍼센테이지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 효율을 이제 각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생산자는 태양이 공급한 전체 에너지분에 이 친구가 공급받은 에너지 해주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얼마지? 100만 분의
계산되니? 100만 분의 1000 맞아?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공 5개의 약분. 1, 2, 3, 4, 5개. 몇 퍼센트야? 10분의 1, 0.1%죠.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막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에너지 효율이 매우 작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거의 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비해 식물이 포착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맞죠? 얘는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작습니다. 알아들었어? 자, 여기 쌤이 임의대로 정한 숫자로 계산을 좀 해보자. 1차 소비자는 효율이 얼마예요? 10%다. 맞나? 어떻게 돼? 이전 단계 생산자 에너지 총량 얼마? 1000분의 현 단계 100. 1000분의 100 곱하기 100은 10이다. 맞죠? 얘는 한 약 10% 되겠네요. 얘는요? 약 계산이 쉽네. 20%다. 맞죠? 얘는 한 20%. 얘는요? 30%. 괜찮나요?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지금 보면은 쌤이 임의대로 10, 20, 30을 강제로 맞춘 거지 숫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에너지 효율이 상위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지? 높아져요. 이게 중요해. 이 에너지 효율이라는 친구는요. 상위 단계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되겠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 개체 크기도 있고 이제 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애들이 쓰고 남은 걸 써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한테 에너지가 얼마 안 왔어. 이걸 어떻게든 아끼고 효율적으로 써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맞나? 식물은 그럴 필요가 없어. 얘는요 그냥 흥청망청 써도 태양이 알아서 주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효율적으로 안 해도 돼.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쓰고 남은 거 주고 얘가 쓰고 남은 거 주고 얘가 쓰고 남은 거 주고 이렇게 되니까 밑으로 갈수록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위 단계로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좀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쌤 한번 적어보자. 여기가 생산자, 여기가 이제 1차 소비자, 여기가 이제 2차 소비자, 여기가 이제 3차 소비자. 이제 최종 단계를 보통 3차 소비자로 문제에서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있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게 있고 낮아지는 게 있어요. 맞나? 자,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애들이 있고 감소하는 애들이 있다. 맞나? 자,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거에 예시로는 뭐가 있었죠? 아까 요 바로 했다. 뭐죠? 네, 맞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1차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지민이가 말했던 것 중에 뭐가 있죠? 개체 크기가 있어요. 몸집, 개체 크기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맞죠? 개체 크기가 있다. 괜찮나요? 개체 크기도 위로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이제 에너지가 잘 안 오니까 일단은 저장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야. 맞죠?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경량성에 대한 거지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는 몇 차 소비자야? 초식 동물이거든요. 예외사항이야. 맞지? 코끼리 개체 크기는 뭐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외는 늘 존재하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또 있나? 일단 뭐 쌤은 잘 안 떠오르긴 해. 요 정도 요렇게 두 개 정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맞죠? 자,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거 바로 에너지의 어떤 양? 총량. 맞죠? 그러니까 효율 말고 에너지 총량은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합니다. 맞습니까? 자, 일단 요 감소하는 거 뭐 있을까? 윗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
그렇지. 개체수가 있어요. 인간은 좀 예외긴 한데 아니야, 인간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 개체수랑 인간 개체수 비교하면 당연히 식물이 많을 거고, 맞죠? 뭐 1차 소비자 하면은 뭐 다람쥐나 청설모 같은 이런 설치류들, 쥐나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당연히 개체수 훨씬 더 많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윗단계로 갈수록 개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나? 이 개체수랑 똑같은 개념으로 개체량이라고 있거든요. 이 표현이 좀 다양하긴 해. 생물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체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전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덩치로 따지면 사자가 다람쥐보다 덩치는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개체별로 봤을 때는 얘가 생물량이 더 커. 근데 사자 전체랑 다람쥐 전체랑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다람쥐가 더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 수는 줄어든다. 자, 요 정도 한번 필기를 해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와서 생태계 평형 해가지고 먹이 관계와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이라고 있다. 맞죠? 여기 보면은 생명과학 원가면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통합과학에서는 배우는 게 딱 하나예요. 포식과 피식입니다. 맞습니까? 포식은 먹는 거고 피식은 웃는 게 아니에요. 피식대학이 아니야. 피식대학이 뭔지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먹히는 거죠. 맞지? 먹히는 거야. 보통 대표적인 예시로 뭐를 주냐면 눈신토끼와 스라소니를 많이 주거든요. 이 스라소니 들어봤나? 약간 조금 덩치 큰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약간 삭 같은 애들. 이제 한국적인 용어로는 삭이 있겠죠. 맞지? 얘가 무슨 자야? 피식자죠. 맞나? 그치? 이 친구가 누구? 포식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 문제가 좀 주로 나오거든요. 쌤이 그래프를 좀 그려드릴게요. 일단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높이를 봐야 돼. 당연히 얘들아, 얘가 굳이 따지면 1차 소비자고 이 친구를 굳이 따지면 2차 소비자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개체 수는 누가 많겠어? 눈신토끼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극대점이 더 높은 거를 눈신토끼로 삼아줘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스라소니 쪽 얘보다 살짝 더 낮게 위치할 거야. 맞나? 요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이 있는 게 보통은 피식자, 더 낮게 있는 게 보통은 포식자야. 맞죠? 근데 가끔씩 이거를 높낮이가 비슷하게 줄 때도 있어요. 악랄하죠? 높낮이가 비슷하게 줘. 요렇게 준단 말이야. 맞나? 구분돼 안 돼?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서는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인지 어떻게 할까? 한번 구분해봐. 더 많을 때가 앞에 약간 개체수가 많을 때 이 피식자가 많으면은 포식자도 많아지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선행되는 게 누군지 봐야 되는 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단순하게 이게 생물의 움직임을 잘 생각해봐. 스라소니가 늘고 있는데 토끼가 늘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스라소니가 늘어. 그러면 토끼 입장에서는 지를 먹을 수 있는 애들이 늘어났는데 자기 먹히는 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늘어나면 안 되겠죠. 맞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되는 게 누구냐면 반드시 피식자여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먼저 늘어나는 게 피식자입니다. 알아들었어? 그러면 토끼가 늘면 뒤따라서 누가 느는 거야?
스라소니가 느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선행되는 게 피식자, 이제 뒤에 따라오는 게 포식자인 거고, 뭐 이거의 구분 방법 이전에 개체수가 많으면 피식자, 개체수가 적으면 포식자, 이렇게 구분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맞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구분 방법을 둘 다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되겠지? 오케이. 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그래프 나올 건데, 눈신토끼랑 스라손이 지금 초록색, 빨간색 그래프 보이죠? 여기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가 선행되고 뭐가 후행되는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근데 딱 봐도 누가 더 높게 위치해? 그렇지. 녹색이 더 높게 위치하니까 눈신토끼라고 짚어주시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빈칸 뚫어두고 채우라는 문제 여기서 잘 내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밑에 이제 생태계 평형은 아까 말했던 건데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평형도 어떻게 된다? 더 유지하기가 쉬워진다. 맞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3번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 보면은 그러니까 이 순서 자체를 외운다기보다는 조금 이해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자, 보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밸런스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있었어. 근데 어떤 뭐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포식자가 는 거니까 본인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아지니까 2차 소비자는 늘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 다시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을 건 줄어들었고 먹힐 건 많아졌지. 그러면 얘가 다시 어떻게 돼? 1차 소비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생산자는 다시 늘고 2차 소비자는 다시 줄면서 이 피라미드 모양이 다시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알았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서 나오는 거는 이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변화 요인에는 일단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 이제 적어볼까?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는 요인이야. 맞죠? 요인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 자연적인 요인에서 자연적인 요인에서 주로 이제 언급되는 게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언급이 된다. 맞습니까? 책에 있는 자연재해 뭐 있죠? 태풍, 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그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이 이제 일으키는 요인, 이게 인간의 활동이죠. 맞나? 요거는 좀 치명적이란 말이야. 보통 자연적인 요인은 금방 회복해요. 근데 이제 인간의 활동은 평형을 이제 인공적으로 무너뜨리니까 몇 개 한번 적어보자. 도시화 있죠. 맞나? 도시화. 또 뭐 있어? 무분별한 벌목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거야. 맞지? 아마존 이런 데서는 지금 거의 뭐 쌤이 알기로 뭐 달마다 대한민국 남한 크기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되던데 뭐 쌤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분별한 벌목. 그다음에 경작지 개발. 농사 지으려고 나무 다 베고 거기다 이제 농작물들 심는단 말이야. 맞죠? 이게 왜 안 좋냐면 원래 이제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뭐 보리도 살고 강아지 풀도 살고 개나리도 살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경작지로 한다고 싹 밀어버리고 뭐만 심어요? 뭐 벼만 심던가. 맞죠? 보리만 심던가. 맞죠? 맞지? 그런 식으로 종 다양성을 떨어뜨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어떤 농작물만 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야. 맞나? 그 다음에 뭐 수질 오염,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뭐 이런 게 있다. 맞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이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려면 생물 다양성을 줄이면 되잖아요. 맞지?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외워줘야 되는 게 아까 20쪽에 뭐가 있냐면 20쪽을 한번 가볼까? 21쪽 21쪽 폈나? 21쪽 보면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라고 있죠. 이게 똑같이 언급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식지 파괴와 뭐가 있죠? 동식물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있다. 맞나? 단편화가 있다. 또 불법 포획과 남획도 예를 들 수 있겠다. 맞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는 뭐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외래생물의 유입 이런 거 있다. 맞죠? 뭐 외래생물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생태계에 맞지 않는 애들, 뭐 황소개구리라던가 아니면은 큰잎 베스 요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외국 종들을 들여오면 이 친구들은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지들이 그 생태계를 아예 점령을 해버리지. 맞죠? 무분별하게 다 잡아먹고. 맞죠? 이런 애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서식지가 요렇게 생겼다라고 해보자. 맞나? 얘가 가운데 도로를 딱 개설을 해서 요렇게 바뀌었다 칩시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이 서식지에 겉에 사는 생물 종은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에 사는 생물 종은 이렇게 단편화가 됐을 때 겉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돼? 조금 뭐 크게 차이가 없죠. 맞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겉에 사는 생물종은 크게 뭐 단편화 되든 안 되든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얘는 뭐 이제 인간과 붙어 사는 애들이니까 여기가 이제 인간이 사는 부분, 여기가 이제 자연적으로 생물이 사는 부분이라고 쳤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야.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되죠? 아예 이 생태계 중심에 사는 애들은요. 이런 식으로 도로가 가운데 개설돼 버리면 중심 부분의 넓이가 갑자기 어떻게 되죠? 훅 줄어들지. 맞죠? 이게 중심부에 사는 생물종한테는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이게 단편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거죠. 요거 알아들었나? 그래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보통 뭐 하냐면은 이런 거 하죠.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산이 요렇게 있잖아. 맞지? 그러면 보통은 이제 산 여기를 아예 깎아서 도로를 이렇게 내버리거든요. 맞지? 그러면 이 산과 이 산이 구분돼 버리죠. 맞나?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니까 여기 상 중심부에 사는 애들이 갑자기 살 공간이 확 줄어든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터널을 만들어 버리지. 맞나? 그러면 이 생물 종들은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돼? 중심 부분이 연결된 것처럼 느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중심 부분이 되니까 이제 서식지 단편화를 막을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생태 통로라고 부릅니다. 맞나? 생태 통로.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21쪽의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을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과 이제 똑같이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알았죠? 자, 딱 마지막 하나만 언급하고 우리 문제 좀 풀어봅시다. 뭐 할 거냐면 79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 해서 쭉 나온다. 맞죠?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1, 2, 3, 4, 5, 6, 7 한번 읽어보시고 7번에 국제사회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법을 제정하거나 국제협약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죠. 맞나? 그래서 쌤이 이 국제협약의 종류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 알았지? 그거를 필기를 해주세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적어드립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협약의 종류야. 국제협약의 종류.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되겠나요? 자, 생물 다양성 협약은 뭐냐면 요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종 말고 먼저 생태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요 표현은 알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다양성이 이제 어떤 생물 다양성을 결정한단 말이야, 맞죠?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요런 표현 들어가면은 일단 생물 다양성 협약이야. 알겠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또 뭐가 있냐면 유전 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은 공정히 배분된다라는 것도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의 예시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거든.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제 뭘 했냐면 이제 미국 생명 그 과학 연구팀에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DNA 서열을 전부 지도화, 매핑을 했어요. 아예 인간 DNA 서열을 쭉 데이터화 시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법 자체가 근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특허를 내서 이걸 이용하면은 돈을 받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말이 많았죠. 아니, 인간의 DNA가 어떻게 개인이나 국가의 소유물이 될 수 있냐.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법으로서 협약을 하자. 국제적인 협약을 하자 해서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은 전 세계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게놈 프로젝트의 DNA 서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게 이제 요거까지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나고야 의정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나고야 의정서. 기록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를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어? 외워야 돼. 두 번째, 람사르 협약 있죠. 람사르 협약. 자, 요거는 뭐 길게 적지 말고 딱 요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람사르 찍으시면 돼요. 알겠지? 뭐냐면 습지 보전입니다. 그렇지. 습지 보이자마자 그냥 람사르 찍으면 돼. 알았지? 오케이? 습지 보전이야. 되겠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이름이 좀 길죠? 이건 보고 좀 적자.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맞습니까? 거기 아마 그 옆에 짜투리에 적혀 있을 거야. 근데 이거 적어야 돼? 이게 약자가 있긴 할 건데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쌤이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혹시 C I T E S CITES 맞나요? 한번 검색해봐요. 이게 쌤 스펠링이 기억이 약자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쌤이 풀네임을 적어드리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맞아요? CITES야? 요렇게 외워도 됩니다. CITES. 뭐의 약자지? 뭐의 약자겠죠? E는 애니멀인가요? 미안합니다. A로 시작해야겠다.
아 맞다 뭐야 몰랐어 혹시? 너무 자연스러웠어. 너무 자연스러웠나? 저도 아 맞죠 순간 솔깃했죠. 그럴 것 같았어요. 자 아무튼 얘는 이제 뭐가 나오면 무조건 하면 되냐면 뭐가 나오면 되겠어? 그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이런 거 나오면 됩니다. 맞죠? 멸종위기라던가 멸종위기라던가 야생동식물 요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CITES 요거 골라주면 돼.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마지막 거 뭔지 아시는 분? 런던 협약입니다. 맞습니까? 런던 협약도 알아둬야 돼. 요것도 적어두세요. 자, 런던 협약은 뭐가 나오면 되냐면은 폐기물 맞나? 폐기물의 해양 투기 바다에다 버리는 거야.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막아놓은 거죠. 맞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못하도록 막는 국제협약을 런던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들 워딩만 딱 기억을 해. 습지 보전 나오면 람사르 협약, 멸종 위기의 야생 동식물 나오면 사이티즈, 그다음에 폐기물 해양 투기 나오면 런던 협약. 이거 외우면 되잖아, 맞지? 그다음에 뭔가 이제 워딩이 좀 길어. 뭐 생물 다양성 나오고 유전 자원 나오고 이익을 공정 배분, 생물 다양성 이런 거 나오면 생물 다양성 협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워딩별로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겠네라는 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지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안 헷갈리고 풀 수가 있겠죠. 오케이?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알았죠? 현우 외울 수 있지? 좋습니다. 자, 요까지 좀 하고요.